다음 순서는요, 최근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또 반대로 진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의 진원창 이사님, 그리고 깊이가 다른 상업용 부동산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의 고병기 에디터님, 이 두 분을 모실 텐데요. 부동산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너무나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 같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두 분 무대 위로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의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맡은 주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앞선 발표에서 이제 올해 경기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되게 지금 보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불확실성과 위기, 새로운 진화의 동력으로 삼자고 한 이유는 결국 보면 과거의 어떤 이런 사이클이 크게 경기 사이클 흔들릴 때를 보면 위기가 오지만 항상 지나가게 마련이고요. 또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 되게 좋았던 시장 상황에서 많은 거품들이 쌓여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어떤 시기에는 차마 이제 신경 쓰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런 위기에 불거지면서 그 위기 속에서 다시 동력을 찾아내기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자는 생각에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요. 그 전에 저희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제 프라미어 같은 데는 사실은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나 알스퀘어는 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저희가 소개를 안 하고 시작하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이제 건도균 대표님 발표하실 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대입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일을 했었고요. 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창업자이신 저희 대표님과는 취재원과 이제 기자로 만났고요. 저희 대표님은 원래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제가 취재하는 걸 보고 같이 창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2020년 10월에 퇴사를 하고 작년 4월에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를 론칭을 했고요. 저희 고객들은 사실 B2B보다는 현재는 B2C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 디벨로퍼나 아니면 공간 비즈니스 업계에 계신 분들, 건축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보는 매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알스퀘어의 진원창 이사님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스퀘어 빅데이터 분석실을 이끌고 있는 진원창이라고 하고요. 저희 알스퀘어라는 회사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거주용 부동산에 있는 뭐 직방, 다방, 뭐 부동산 114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거주용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거나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구하시거나 하실 때 많이 이제 접하시는 그 회사들이다 보니까 잘 아실 텐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 쪽을 좀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익숙치는 않으실 건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이제 뭐 직방, 다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업용 부동산 업계의 프롭테크 1위 회사고요. 저희는 발로 뛰는 정보들을 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십만 개 되는 빌딩들의 전수 데이터를 조사해서 그 전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플레이어들이죠. 뭐 투자자, 임대인, 임차인 이런 분들의 어떤 부동산적인 관점의 그 이슈들을 좀 그런 해소해 시켜드리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따로 모더레이터를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위협 그런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죠. 팟캐스트를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해요. 초대 손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진원창 이사님께서 현재 이제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5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발표를 뒀다가 저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드릴 테고 플로어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원창 이사님 발표 끝난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이제 주요 이슈와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이사님 준비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저희 에디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주요하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5가지 이슈, 그리고 이 이슈들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또 흘러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저희의 또 어떤 전망이나 의견들 이런 걸 좀 준비해 봤는데, 사실 이 5가지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사실 좀 짧은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시간 안배를 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에 좀 조예가 깊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뭐 단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좀 그런 게 있어도 사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뭐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뭐 추후에 뭐 질문을 주시거나 뭐 어떤 연락을 주시면 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뭐 좀 막막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거주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가장 전통적인 자산은 오피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흥 어떤 그런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물류창고, 그 다음에 뭐 리테일 뭐 자산들, 그리고 이제 호텔 이런 것들이 뭐 하다못해 골프장 이런 것도 다 상업용 부동산 자산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가장 이제 전통적인 자산이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 시장. 먼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상업용 시장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시장을 사실 읽을 때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공실률이랑 임대료입니다. 얼마나 많이 비어 있냐, 얼마나 임대료가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 임대료가 얼마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뭐 꼬마 빌딩을 사시거나 어떤 뭐 상가를 임차하시거나 이럴 때도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인덱스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 임대 시장이 역대급, 제가 뭐 이런 단어를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임대 시장, 투자 시장이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공실률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공실률이 지금 거의 지금 모든 우리가 이제 권역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주요한 권역이라고 얘기하는 오피스 권역에서 공실률이 다 0에 거의 가까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저희가 자연 공실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공실률이 한 5% 정도. 이거는 아무리 내가 큰 빌딩을 채우더라도 이 정도는 조각조각 채우다 보면은 남을 수밖에 없는 공실을 우리가 5%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권역이 다 5% 밑에 있죠. 굉장히 호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하게 얘기하는 뭐 도심, 강남, 여의도 이런 데 공실률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서브 권역들, 예를 들면 뭐 강남의 서브라고 얘기하는 성수, 잠실, 그다음에 도심의 서브라고 얘기하는 마포, 공덕, 뭐 용산, 서울역 이런 데도 너나 할 것 없이 공실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면은 사실 임대료도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주요하게 오피스가 몰려있는 이제 강남 지역을 조금 예로 들었는데, 사실 강남 지역에 지금 그동안 그렇게 선호되지 않았던 이면에 있는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낡은 빌딩들, 이런 빌딩들이 작년에 임대 시장이 너무 좋으면서 이런 실질 임대료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저희 업계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공실률이 내려갈 거다라고 사실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호황이었죠. 그럼 이런 호황은 누가 이끌었냐?
지금 아까 앞서서도 뭐 스타트업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IT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이분들이 펀딩을 잘 받고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오히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러한 비대면 산업들이 더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그 산업들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주요 요인은 이러한 산업들이 이러한 그 사업이 계속 확장하고 IT 인력이라든지 인력들을 계속 수급하면서 이런 오피스의 그 임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질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오피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었어요. 실은 연초에도 엄청난 낙관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앞으로 수년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임대인 절대 우위 시장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올해 말 한 반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되게 분분한 것 같아요.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는 분도 있지만 중립적이거나 아예 비관론을 펼치는 분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알스케어는 사실 이제 임대 대행과 임차 대행 그리고 리서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회사보다 이 임대 시장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되게 저는 내년도에 임대 시장을 얘기함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이런 뷰를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질문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엄청난 화랑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 바로 이전 세션이랑도 계속 연관이 되는 건데 아까 지금 스타트업이 굉장히 뭐 한파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사실 그동안 펀딩을 굉장히 잘 받고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었던 이 스타트업들이 강남의 테헤란로의 공실들을 많이 채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장선입니다.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스타트업들이 자금 수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이 스타트업들이 혹시나 여기서 조금씩 사업이 삐끗하거나 이러한 그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사실 지금 강남의 공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임대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임대료를 굳이 감당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피부로 와닿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에 좀 바라보기로는 지금까지 이런 큰 폭의 임대료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공실도 물론 사실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실도 어느 정도는 뭐 좀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내년에 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저희 실제로 그 업계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펀더멘털을 하는 거는 결국 수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캐피탈 마켓이 완전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고 있지만 실은 그 최근에 변화가 되게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또 향후에도 그 펀더멘털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앞으로 알스케어의 어떤 그 리서치나 이런 전망이 되게 이제 업계에 좀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아요, 투자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역할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이슈 중에 하나 말씀드린 거니까 나머지 이어서 그리고 다음은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런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업계 자체도 사실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직간접적,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랑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간접 투자 기구들, 예를 들면 펀드라든지 리츠 같은 이러한 그 투자를 해서 투자의 수익률을 통해 어떤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약간 이런 그 투자자들 를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저희가 뭐 1,000억, 2,000억, 수천억짜리 또는 뭐 1조, 조 단위의 이런 빌딩들 대부분 간접 투자 기구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빌딩의 가격이 높을수록 론의 비중이 크겠죠. 그러면 론의 비중이 크다는 거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됐을 때 거기서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한 번에 막
50pp, 100pp까지는 아니죠. 뭐 이렇게 뛰는 상황에서는 지금 간접 투자 기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을 맞춰주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거의 웬만한 투자 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매입 매각 딜들이 굉장히 많이 홀딩돼 있고 사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로는 사실 매도인의 가격을 못 맞춰주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지금 그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와중에도 또 재밌는 어떤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강남의 오피스 평당가 이 추이인데 사실 강남의 오피스 평당가가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오피스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면 작년부터는 중소형 오피스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제 운용사나 뭐 투자사들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시장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중소형 빌딩들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중소형 빌딩이 어떤 그런 저희가 이제 가치 부가죠. 밸류 헤드를 하면서 약간 투자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중소형 빌딩들의 어떤 이런 그 거래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 중소형 빌딩들은 사실 자금의 성격이 어떤 기관이나 뭐 해외 이런 데보다는 또 법인의 자기네 사업 목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의 투자는 굉장히 어느 정도 좀 경쟁도 있었고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 규모나 투자 어떤 그런 평단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대형 오피스들랑은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재미있는 어떤 현상들도 좀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좀 올해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들이 투자하는 것들, 약간 본인들이 사옥으로 사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자기 자본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생각보다 영향을 조금 덜 받거든요. 물론 받긴 받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네 목적이 확실하면 사실 좀 매도인의 어떤 그런 가격에 근접하게 가서 좀 그 간접 투자 기구들이 사는 것보다 좀 높은 가격에 사는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분 약간 돈의 성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부 기자하면서 절대 쓰지 않겠다고 했던 기사들이 있어요. 그게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는 기사인데 보통 이제 연예인들 빌딩 사면 투자 잘했다는 기사 많이 뜨잖아요. 저는 어떤 증거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사는 돈의 성격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개인들한테나 기관들한테 시사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진 이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제 강남에 이제 이런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저런 이제 빌딩들이 고가의 거래가 되는 거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오피스들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최근에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최근 한 몇 년간 사실 가장 핫했던 어떤 상품, 자산이라고 하면 물류창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물류창고가 우리 일반 개인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뭐 저도 사실 상업용 부동산 일을 하기 전까지는 물류창고가 투자의 대상이었는지도 몰랐고 물류창고가 어떤 식으로 투자가 돌아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물류창고가 그리고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물류창고가 사실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쿠팡, 여러분들도 사실 쿠팡에서 물건 안 시켜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켓컬리 이런 그 이커머스사들이 굉장히 확장하고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소비가 더더욱이나 확산되면서 사실 창고를 찾는 화주사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의 어떤 현대식의 어떤 그런 복합 창고들을 선호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시장의 수급 상황들 때문에 물류 창고가 어쨌든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뜬다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엄청난 그 인풋들이 들어가고 사실 거기에 엄청 몰리잖아요. 뭐 거주용도 마찬가지, 상업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류 창고가 이렇게 핫하다고 하다 보니 또 이런 물류 창고를 또 공급하고 이런 물류 창고를 또 투자하고 이런 그 활동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실 최근에는 물류 창고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3년 동안 공급될 물류 창고의 양이 지금까지 현존 우리나라에 공급된 물류 창고의 거의 100%.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공급됐던 거가 그 물량이 올해 포함해서 내년 3년까지, 내후년까지 똑같은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물류 창고도 상온 창고, 저온 창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데들이 저온 창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저온 창고들을 너무 많이 공급을 좀 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저온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들이 좀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온 공급을 좀 이렇게 해지하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그 복합 창고를 중심으로 복합 창고에는 상온과 저온이 같이 들어있는 걸 복합 창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온 창고의 어떤 그 리스크를 좀 공급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면적도 좀 줄이고 상온 창고는 사실 지금 좀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큰 폭으로 오르는데 저온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인데 이런 우리가 이제 물건 이제 빌딩이나 아니면 어떤 자산 같은 걸 개발할 때 보면 조상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원자재 가격들 이제 이 건설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인허가 받았던 거에서 대부분이 사실 다 착공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조성 환경들이 워낙 안 좋아지면서 한 30% 정도는 지금 제대로 착공도 못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바라보기로는 지금 PF 뭐 이런 금리 인상이 좀 이런 기가 좀 안정되고 PF 대출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도 좀 옥석가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제 부실 채권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초에 사실 이런 활동들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물류 창고 이제 저온 창고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보통 투자자들한테 물류 창고, 저온 창고 수요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제일 쉽게 하는 답변이 이거예요. 집안에 이제 냉장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실제 그 정도 수요가 딱 적당한 수요고 또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또 빨리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입지도 되게 까다롭고 한데 이 저온 창고가 늘어났던 이유는 저온 창고가 일반적인 상온보다 임대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회사들이 비싼 가격에 땅을 사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저온 창고를 늘린 거거든요. 사실 수요와 상관없는 공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당연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개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창고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전망도 안 좋은데 하지만 이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스케어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급 과잉은 지금 이 한 3년 정도의 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온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온라인으로 저온 상품, 이제 신선식품을 사는 비중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창고 시장도 어쨌든 계속 성장할 거라고는 보이는데 단기간의 공급 과잉이 조금 문제다. 약간 이렇게 보이시는 시각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이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조금 가볍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리테일을 조금 접목시켜 보려고 했어요. 근데 리테일은 그래도 B2C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핫플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성수, 한남동, 뭐 압구정 로데오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좀 핫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 사실 핫플이라는 데는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상권들이 다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상권들이 특히나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머블이라고 하는 인스타 플러스 에이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상권들이 그냥 리테일 상권으로 국한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남동이나 성수동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사들을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LG, 삼성 이런 대기업들 아니고 전통적인 대기업들 아니고 최근에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트렌드 리더들의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러한 핫플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테일 상권과 오피스 권역의 어떤 그런 커플링화 이런 것들이 최근의 추세고 이거는 아무래도 MZ 세대들이 이제 오피스 인구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나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지역의 컨셉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오피스의 어떤 그런 예전에랑 다르게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저희가 바라보는 또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트렌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저희가 생각하는 리테일 핫플들 이런데 어떤 기업들이 계속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입주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수요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도 5가지 주제인데요. 사실 이제 뭐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뭐 간과하고 발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처음에 담았고요. 이거는 진원창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뭐 구글에 쳐봐도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프라이스 디스커버리인데 결국은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기대하는 매각가와 사고자 하는 가격이 이제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금리 인상의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무산되거나 이런 사례가 되게 속출하고 있고요. 아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낯선 분들도 최근에 여의도 IFC 거래가 안 됐다는 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작년 11월부터 거래가 시작돼가지고 올해 5월 달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래가 안 됐거든요.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높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지금. 그리고 이거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금리 인상과 어떤 메인 캐피탈의 부재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마 내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는 좀 이렇게 지금 현재 말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뭘 고민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진인사님과 알스케어는 현재 어떤 리서치 회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그거를 뭐 이렇게 증명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사실 이제 부동산 회사에 있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있고 만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기사로는 안 나온 데이터로 안 나온 지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플라이트 투 퀄러티입니다. 뭐 양극화인데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이제 일요일 날 위어커에 넘겼는데 사실 어제 기사를 쓰면서 브루필드 자산운용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대체 투자 운용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IR 자료를 보니까 뭐 최근에 IR 자료에서 이제 그 한 리서치 회사 연구원이 질문을 했어요.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하두가 뭐냐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양극화다. 양질의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실은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임차인들도 오피스를 고르는 기준도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 외에 이제 ESG의 어떤 뭐 기준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이제 뉴욕을 가 보면 뉴욕 오피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호텔라이제이션이에요. 오피스가 마치 호텔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데 뭐 지금 뉴욕 가 보면 오피스 시장 양극화가 가장 심한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전통적인 오피스 시장이 파크 에비뉴, 그 가장 이제 오래된 오피스가 있었고 대기업들, CEO들이 선호하는 시장이죠. 그 시장은 되게 안 좋고요. 지금 반면에 허드슨 야드라고 이제 그쪽에 약간 뭐 서쪽인데 맨하탄에서 그쪽에 이제 새로운 오피스 들어서고 테크 기업들이 몰려가면서 아주 이제 고급 오피스 들어서고 임대료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이제 뭐 취재를 하거나 가본 현장 위주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시그램 빌딩인데 이 빌딩이 지금 파크 에비뉴에 있어요. 근데 이게 1958년도에 준공된 빌딩입니다. 오래된 빌딩이지만 상당히 이제 뭐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프라임 오피스로 꼽히는데
서울에 보면 SK 서린 빌딩을 설계하신 분이 이 설계하신 분이 제자예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빌딩도 최근에 좀 문제가 된 게 CEO들의 임원들이 좋아하는 오피스 빌딩이에요. 사실은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빌딩이어가지고 계속 공실이 생겨나고 있었고 이제 건물주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지하에 주차장이랑 공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제 뭐 암벽 등반도 할 수 있고 되게 뭐 젊은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그런 공간으로 좀 바꾸고 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싱가포르의 캐피타 스프링인데 싱가포르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지어진 프라임 오피스라고 보면 돼요. 저도 이제 6월 달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싱가포르에 가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신 빌딩이 이 빌딩이에요. 저 최근에 이제 뭐 공간 비즈니스 업계에 계신 분이 갈 때 저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면 뭐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옥상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중간에 보면 이 중간층에 있는 거예요. 약간 정원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뭐 녹색 식물이라는 이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게 쾌적하게 어떤 그 근무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은 이 여의도 IFC예요. 사실 여의도 IFC는 지금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임대료도 최고 높은 수준인데 이 IFC를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냐면 1만 9,5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2만 명이 근무하는 건데 실은 이제 IFC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 자산의 퀄리티도 좋지만 여기 운영회사에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옆에 이제 임차인의 면면을 보더라도 딜로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AIG 그리고 IBM 같은 사실 이제 되게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가 앞으로 점점 더 선호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현상, 이 사진은 이제 아까 제가 호텔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갔던 곳인데 이제 가운데 사진은 이제 원 밴더빌트라고 최근에 뉴욕에서 이제 맨하탄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 기록을 찍은 이제 곳의 식당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국의 기관 투자자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 빌딩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 오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식당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호텔 같은 데 있을 만한 식당인데 우리는 이만큼 좋은 식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임차인한테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양 끝에 있는 사진은 허더슨 야드에 있는 오피스의 로비입니다. 로비인데 마치 호텔처럼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런 뭐 사실 이제 양극화 현상은 오피스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런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물류센터의 전망에 대해 여쭤봤는데 여전히 추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물류센터가 많이 지어졌지만 쓸만한 물류센터는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소위 말하는 앞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올해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존에 임차 계약했던 걸 전대로 많이 돌리겠다고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오피스를 그러니까 물류를 개발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물류 말고 좀 더 진화된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오피스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거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에 거래되는 오피스를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투자자에 살려고 하는 거는 향후에 자동화 설비를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류센터는 일하는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어메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뉴 이코노미와 뉴 트렌드인데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팬데믹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들을 약간 좀 응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미국 리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장 리츠가 20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화하는데 섹터가 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한국은 오피스, 뭐 물류, 리테일 정도가 다인데 여기는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뭐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뭐 주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를 보면 이 상장 리츠들의 주가와 시가총액이 되게 크게 바뀌었어요. 사실 2016년 말만 하더라도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가장 큰 쇼핑몰 리츠가 시총 1위였어요. 근데 그 전에 10년, 20년도 1위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 변동이 심해가지고 사이먼 프로퍼티는 이미 5위, 10위권으로 밀려났고 지금 가장 이제 시총이 높은 데는 프롤로지스라고 물류센터 리츠입니다. 물류센터 리츠가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리츠, 라이프 사이언스 리츠 같은 데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 숫자가 안 보이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프롤로지스 주가인데 이 5년 사이에 75%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키닉스라고 데이터 센터 리츠인데 5년 사이에 40% 올랐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오피스에서 분화된 라이프 사이언스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주로 쓰는 오피스죠. 여기가 20% 정도 올랐어요. 제일 마지막이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아까 말씀드린 쇼핑몰 리츠인데 2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뉴 트렌드는 뭐 사실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를 하려는 곳은 많고 글로벌하게 보면 일어나고 있고요. 코리빙, 시니어 하우징, 콘텐츠 스튜디오, 셀프 스토리 이렇게 뽑은 이유는 이 상품들은 최소한 기관 투자와 같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거나 투자 진행됐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코리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한국에 보면 MGRB가 만드는 맹그로버가 있고요. SKDNT 에피소드 그리고 로컬스티지 같은 데가 있는데 이 세 곳은 전부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들어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맹그로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부동산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과 같이 이제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었고 그 이미 소진을 했고요. 내년에 2호 펀드를 준비하고 있고 에피소드는 이제 임대주택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중단을 했는데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아주 큰 기관이 투자를 했죠. 로컬스티치는 코리빙, 코워킹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지스가 투자를 했고요. 시니어 하우징 이거는 뭐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인구 고령화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을 받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화가 돼야 돼요. 뭐 이런 상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건강 관련 어떤 제도 그리고 의료 시설도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도 보면 이런 기업들과 부동산 회사 결합해서 같이 많이 이 상품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품도 제가 어제 이제 취재를 하다가 들었는데 이미 평창동에 이제 200가구 정도 되는 시설을 모 운용사와 외국계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현재 이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콘텐츠 스튜디오인데 이거는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성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서는 투자한 사례가 많이 없긴 한데 미국에 보면 가장 많이 이 상품을 투자한 회사가 블랙스톤이라고 세계 최대 이제 P인데 이 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시장이 미국 서부 쪽, 헐리우드 쪽과 영국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콘텐츠 산업이 발달해 있고 국가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이제 콘텐츠 경쟁력은 이제 많은 어떤 사례를 통해 입증이 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싸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운용사들이 요즘에 많이 만나는 게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뭐 임차인인 거죠.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인데 셀프 스토리지는 뭐 지금도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뭐 2016년께 그 정도의 AJ 파크라는 회사도 시도를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상품들은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투자자의 투자를 한 상품은 아니고요. 오퍼레이터가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고 근데 올해 이제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오버거 핑커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계 P인데 이 회사는 되게 독특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는데 에셋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투자를 많이 해요. 아시아 퍼시픽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부동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뭐 10년 정도 어디에 투자했냐면 이제 물류센터 오퍼레이터라든지 디벨로퍼,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 디벨로퍼 이런 데만 투자를 했어요. 코리빙 오퍼레이터 같은데. 근데 작년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처음으로 부동산 펀드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올해부터 한국에서 이제 셀프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어요. 스토어허브라는 곳인데 이제 스토어허브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로 싱가포르랑 홍콩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한국에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서울숲이라든지 영등포 그리고 잠실, 뭐 마곡 그리고 송파에도 그러니까 논현동에도 하나 만들어 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회사는 이렇게 계속 늘린 다음에 다 모아서 상장을 할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새로운 트렌드로 하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많은 변화들이 있죠. 저도 이제 뭐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뭐 코사이어티 같은 이제 거점 오피스, 워케이션 하는 곳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의 비즈니스도 지금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들을 주목해 보면 향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최근에 이제 출장 때 가본 곳인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었어요. 아까 콘텐츠 스튜디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를 실물로 보신 분들 많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아마존이 사용하는 컬브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LA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데 원래 이 땅을 산 디벨로퍼는 오피스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런 콘텐츠 스튜디오를 개발했고 그 당시 실제 그 디벨로퍼를 만났는데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예상보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콘텐츠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촬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편집도 하고 또 전 세계에서 오는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그걸 접대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자산 이 스튜디오 촬영장을 보면 당연히 큰 장비들이 들고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문도 크고 주차장 높이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테크놀로지 드리번인데 뭐 사실 이 단어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한마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부동산 운용사나 디벨로퍼들이 이제 이 테크 쪽의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지스 자산운용이 관계사죠. 핀포인트라고 오피스의 미래를 고민하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진혁 대표님을 영입했는데 직전까지 카카오에 계셨던 분이세요. 카카오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던 분이고 이분이 합류하셨고 최근에 SKD&D의 어떤 에피소드라고 거기는 이제 이준노 본부장이라고 카닥의 창업자분인데 이분이 합류해가지고 주거 상품을 어떻게 하면 테크랑 구독과 연결해가지고 좀 더 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이 최근에 했던 이제 안 대표님이 인터뷰 중에 일부를 따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안 되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기술이 들어야 되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분명히 접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변화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잠깐만요. 이거는 사실 이제 가로수길을 가시면 나중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핀포인트라는 회사도 가로수길에 있고요. 이제 이 SKD&D에서도 가로수길에 일종의 오피스 랩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테크를 결합해서 어떤 식으로 오피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바꿀 거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SKD&D가 하는 공간은 저기 이제 빵집인데 베이커리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베이커리도 1층에 있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제 어찌 보면 오피스의 미래를 간접적으로는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서울의 달라진 위상인데 저희가 지금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주구장창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데 서울이라는 도시도 글로벌 시장의 일부분이고 자금의 흐름이 국경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금이 어디로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자금이 흘러가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어떤 부동산 시장 위상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되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유도 있는데 미중 갈등도 되게 큰 이유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계 회사들은 당연히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회사 중에 가장 이제 미국스러운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웰스파고인데 웰스파고가 홍콩에서 제일 빨리 저주를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크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펀드들을 보면 아예 이제 아시아 퍼시픽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한국 뭐 이런 국가들 담았거든요. 당연히 중국과 홍콩 비중이 한 20-30%는 됐을 텐데 지금 아예 빼거나 그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제외한 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뭐 각각 다르지만 뭐 한 3, 4년 전에 비해서 10%였다면 지금 한 3, 40%까지 한국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국에서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 현재는 오피스나 물류센터 정도가 다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우량한 그런 자산들은 앞으로도 자금이 계속 쏠린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마지막 자료들은 이제 실제로 거래량으로도 서울의 어떤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이건 MSCI라고 이제 글로벌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서울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뭐 판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한국과 서울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소득 수준과 서울의 소득 수준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각 나라를 보면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각 자산들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한국을 보는 시각으로 서울을 보면 약간 맞지가 않겠죠. 대부분 투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뭐가 있을까, 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쪽에 글로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